새벽 2시.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더듬거리며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가까스로 딸 혜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2시인데 왜 전화하세요? 미안해, 근데 진짜 이상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 지금 우리 서준이 자고 있어요. 제가 깨우면 또 한바탕 난리예요. 그리고 남편도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하고요. 그래도 혜진아, 엄마 진짜. 엄마 택시 타고 혼자 병원 가실 수 있죠? 응급실 가시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통증보다 더 큰 아픔을 느꼈어요.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딸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이가 아팠을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날들, 학원비를 대려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날들, 혜진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려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그날. 모두 무슨 의미였을까요? 손을 떨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아주머니?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같은 빌라 1층에 사는 젊은 부부 지수 씨였어요. 어머,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완전히. 괜찮아요, 병원 좀 가려고. 혼자요? 이 새벽에? 안 돼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지수 씨가 급하게 차를 가지고 왔고 저는 그 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낯익은 얼굴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누님, 동생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너 어떡해? 어젯밤에 지수 씨한테 연락 왔어요. 누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제가 연락처를 비상 연락망에 올려둔 게 잘 됐네요. 민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혜진이는요? 혜진이 바쁘니까. 바쁘긴요. 누님이 응급실에 실려간 걸 알면서도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민호는 화가 난 듯 말을 이었어요. 누님, 혜진이한테 얼마나 퍼주셨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3천만 원, 애 낳고 육아용품 사준다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작년에 차 바꾼다고 또 2천만 원 보태주고 그게 다 누님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 이래도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다행이네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 그럼 큰 거 아니네요. 엄마, 요즘 워낙 예민하게 사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혜진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 어젯밤에 누님한테 전화 왔었지? 네. 근데 왜 안 왔어? 삼촌,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애가 자고 있었고 남편도 피곤해하고. 그게 이유가 돼? 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삼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와 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시간이나 지나서요. 민호도 지지 않았어요. 그만해, 민호야. 제가 말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은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희도 애 키우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서준이 어린이집비, 학원비, 남편 차 할부금, 집 대출이자.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요. 혜진은 마치 변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것도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할 때 전세금, 차 살 때 돈, 매달 생활비 다 합치면 거의 억 단위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더 이상은 엄마 돌봐드리기 어려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생활하시면 되죠. 저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낳고 키운 딸이 할 말일까요? 혜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엄마,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세요? 저희도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져야 해요. 혜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서준이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해서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협심증 초기 증세였고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누님,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와이프도 그러래요. 아니야, 괜찮아. 내 집이 편해. 그래도 민호야,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왔습니다. 빌라 4층 작은 원룸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비워둔 집은 썰렁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은 엄마 돌봐드리기 어려워요. 이제 혼자 사시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장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 남편이 정말로 떠난 것 같아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서랍 안에는 남편의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두툼한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통장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철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년 전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죠. 그때 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혜진이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잔액 3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3억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보험금으로 1억 원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 돈을 두 개의 통장에 나눠 넣었습니다. 하나는 당장 쓸 돈, 하나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돈. 당장 쓸 통장에서 혜진이 학비와 결혼 자금을 냈고 그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이 통장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통장은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묵혀둔 돈에 이자가 붙고 복리로 계속 불어나서 지금 이 금액이 된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이 돈이 있었다면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밤마다 허리 아픈 걸 참으면서 청소 일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통장을 잊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남편이 떠나간 후에 슬픔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의 물건을 보는 게 너무 아파서 서랍을 아예 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혜진이를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 통장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요. 응. 들어가도 돼요? 혜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엄마 아프신데 그렇게 말한 거 정말 후회돼요. 혜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게요. 국 같은 것도 끓여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셔대며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집 좀 정리하세요. 먼지 엄청 많아요. 응, 청소 좀 해야겠다.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혜진이 청소기를 꺼내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싫어하던 혜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다니. 엄마, 서랍 좀 정리해도 돼요? 너무 오래된 것들 많아 보이는데. 응? 버릴 건 버리고 정리 좀 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일 거예요. 혜진이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 혜진아, 거기는. 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진이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잔액이. 혜진이 통장을 펼쳤어요. 3억 2천만 원?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엄마한테 이런 큰 돈이 있었어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혜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 며칠 전에 우연히 찾았어. 엄마, 그럼 그동안 엄마가 힘들다고 하신 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난 정말 이 통장이 있는 줄 몰랐어. 혜진은 통장을 들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3억이면 우리 집 대출 다 갚을 수 있는데. 뭐?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혜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럼 저희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집 대출만 갚으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 안 나가는데 그럼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서준이한테도 더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고요. 혜진아. 엄마, 어차피 엄마 돈은 나중에 제가 받을 거잖아요. 지금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엄마도 혼자 이렇게 큰 돈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맡아서 잘 관리할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혜진이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이유를, 청소를 자청한 이유를, 모든 게 이 통장 때문이었다는 걸. 혜진아,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네? 더 이상 날 돌봐주기 어렵다고 했잖아.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근데 지금은 내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온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줄래? 네.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요. 주말마다 엄마 집 청소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엄마 모시고 다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3억이나 있으면서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혜진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솔직해지세요.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혜진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배 아파 낳고 젖 먹여 키운 딸이 할 말일까요? 나가. 엄마.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은 화가 난 듯 현관문을 3개 닫고 나갔어요. 쾅. 혼자 남은 방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딸에게 저는 그저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혜진이에게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헌신적으로 대한 걸까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저도요. 누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통장을 발견한 것, 혜진이가 찾아온 것,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한 것.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님, 제 생각엔 혜진이가 너무 버릇없이 컸어요. 누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혜진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엄마 돈이 결국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야 해요? 누님 인생도 소중해요. 이제 누님을 위해 사세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산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누님, 제 생각인데요. 응? 그 돈으로 누님이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뭐든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누님,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꿈? 네. 결혼하기 전에요.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나 카페를 하고 싶었어. 카페요? 응. 작은 카페. 창가에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예쁜 테이블 몇 개 놓고 내가 직접 커피 내려서 손님들한테 주는 거. 그런 카페를 하고 싶었어. 왜 안 하셨어요? 결혼했잖아. 혜진이 낳고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내가 밖에 나가 일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꿈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 하세요. 뭐? 카페요. 지금 하세요. 민호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른이 뭐 어때서요? 요즘 이른은 젊어요. 누님,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그 20년을 또 남 눈치 보면서 사실 거예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카페는 돈도 많이 들고 누님한테 3억이 있잖아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누님 두려우신 거죠? 응. 저도 도와드릴게요. 와이프도 빵 만드는 거 좋아해요. 셋이서 같이 해봐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혜진이한테는 절대 그 통장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혜진이와 사위 재훈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 보험금 통장이 있다고요. 응.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렸거든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저희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재훈의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듯 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어머님, 저희도 솔직해지죠. 그 돈 일부만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내 돈을 너희한테 줘야 하는데?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드렸는데요. 뭘 해줬는데? 매달 찾아뵙고 명절 때마다 모시고 아플 때 병원 모시고 이게 다 시간이고 돈이에요. 그게 효도야? 아니면 투자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엄마 모시기 어려워요. 그래, 안 모셔도 돼.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응, 진짜야.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힘드실 때 저희한테 연락하셔도 저희는 안 받을 거예요. 좋아. 그러렴.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혜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이게 자유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고 밤이 되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딸인데 혈육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젊은 엄마와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이 과자 사줘. 안 돼, 아까 사줬잖아. 싫어. 이거 꼭 사줘야 돼. 아이가 떼를 쓰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혜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혜진이도 저렇게 마트에서 떼를 쓰곤 했었죠. 저도 짜증을 내면서도 결국엔 사줬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벤치 옆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손자로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집 가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혜진이 딸 서준이와 저렇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런 할머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다 작년에 찍은 거였습니다. 이제 서준이는 5살. 많이 컸겠죠.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민호 아내 은정 씨였습니다. 형님. 은정 씨가 반갑게 일어났어요. 은정아, 너 어떡해? 민호 오빠가 요즘 형님 걱정 너무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번 들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되는데. 형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떡볶이 떡이랑 어묵 사왔어요. 은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 앉으세요. 금방 될 거예요. 식탁에 앉아 은정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은정 씨가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형님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은정아. 한 입 먹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왜 우세요? 아냐 그냥 너무 맛있어서. 은정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민호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혜진이 형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가. 근데 이제는 형님을 위해 사셔야 해요. 형님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은정 씨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은정아, 나 카페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죠.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빵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형님이 카페 차리시면 제가 매일 빵 구워다 드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민호 오빤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 셋이서 같이 해봐요. 은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만나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응. 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돈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건데 제가 착각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아. 네, 엄마.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만약 내가 그 통장에 없었다면 너 나한테 이렇게 나왔을까?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정직하게 대답해줘.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도 안 그랬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혜진이 정직하게 대답해준 건 다행이었어요. 그럼 너한테 난 뭐야? 엄마야 아니면 돈줄이야? 엄마예요. 그럼 왜 내가 아플 때 안 왔어? 그건 왜 통장을 보고 나서야 갑자기 착해졌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뭐예요? 500만 원. 너 주는 거야.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 돈 받고 나면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나도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저 정말. 혜진아, 난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야. 7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면 내가 하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혜진아.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혜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요? 네. 딸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던데. 엄마가 재산을 자기한테 안 준다고 자기를 내쳤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 씨,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늙어서 외로우실 텐데. 아주머니 제 사정을 모르시면서 딸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렇게 말하고 다니겠어요. 수진 씨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이 수진이라며? 딸한테 재산도 안 주고 쫓아냈다던데. 에고, 요즘 노인네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민호야,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누님. 누님은 잘하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님,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정이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리고 카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요. 카페. 네. 누님, 이제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누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해요. 남의 시선,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혼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혜진아, 난 더 이상.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아빠 보험금은 법적으로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대요. 뭐?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아빠 사망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으니까 그 보험금의 일부는 제 거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제 동의 없이 그 돈을 쓰시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혜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전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혜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협상하죠. 그 통장에서 1억만 제게 주세요. 나머지는 엄마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1억? 네. 그 정도면 저희 집 대출도 갚고 서준이 교육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제안 아니에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럼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소송하면 엄마도 괴로우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눈총도 받으실 거고 법원 다니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혜진이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나가. 엄마. 당장 나가. 그리고 소송하고 싶으면 해.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좋아, 후회할게. 당장 나가. 혜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 조치, 소송.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4시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님,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혜진이가. 저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누님, 내일 아침에 제가 갈게요. 그리고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혜진이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 모르겠어요, 누님. 근데 일단 정확한 법적 상황을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오전 민호가 변호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는 통장을 확인하고 말했어요. 혜진 씨 주장에는 일리가 있긴 한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보험금 수령인이 수진 씨로 되어 있다면 수진 씨 재산이 맞고 혜진 씨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해요. 그럼 소송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최소 1년, 길면 2년. 그리고 소송 과정이 양쪽 다 힘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제 조언은 이거예요. 지금 그 돈으로 수진 씨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혜진 씨가 소송을 걸어도 수진 씨가 정당하게 쓴 돈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워요. 정당하게. 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거나 수진 씨 노후 준비를 위해 쓰신다거나.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카페 합시다. 지금 바로. 지금? 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혜진이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누님 인생을 사세요.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수진 씨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수진 씨를 위해 쓰셔야 할 때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카페.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민호와 은정 씨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카페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여기 어때요? 민호가 한 건물 1층을 가리켰어요. 작은 상가였는데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공간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한 15평 정도. 하지만 창이 크고 채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누님, 여기 딱인데요. 여기에 테이블 4개 정도 놓고 저쪽에 카운터 만들고 주방은 안쪽에. 은정 씨가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요. 권리금은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님,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자리에 권리금 없는 곳 찾기 힘들어요. 민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카페 계약이 끝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커피 기계를 알아보고 테이블과 의자를 주문했어요. 민호는 바리스타 학원을 등록했고 은정 씨는 제빵 재료를 사러 다녔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혜진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내가 소송하고 싶으면 해. 엄마는 두렵지 않아. 대신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각자의 길을 가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혜진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카페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을 세우고 바닥을 갈아엎었습니다. 먼지 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수진 씨,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를 해요? 힘들기만 할 텐데. 딸하고 사이 안 좋다며? 그래서 혼자 뭐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에휴, 나중에 망하면 딸한테 손 벌려야 할 텐데. 사람들의 말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만요. 네? 수진 씨, 제가 좀 오지랖이 넓긴 한데요. 그래도 딸이랑 화해하시는 게 어때요? 아주머니, 제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요. 나중에 외로우실 거예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전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고집도 세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공사가 멈춰 있었어요. 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불법 건축이라고. 불법 건축이요? 저희는 다 허가받고 한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구청에서 나와서 서류를 다시 확인한대요. 일단 공사는 중단해야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익명신고라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님, 진정하세요.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민호가 구청에 다녀온 후 전화가 왔어요. 누님, 신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신고 내용이 좀 구체적이에요. 마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 같아요. 설마, 혹시 혜진이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혜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며칠 후 구청에서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불법 건축은 아니었고 모든 허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공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혜진이가 정말 그랬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카페 오픈을 준비하면서 바쁜 낮 시간은 괜찮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혜진이와 정말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혜진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안 돼.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다시 시작될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야.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 그래, 나는 지금 내 행복을 위해 가고 있는 거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페 오픈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카페 유리문 밖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서준이었습니다. 혼자서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서준아?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야. 너 혼자 왔어? 엄마는 저기 있어요. 서준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길 건너편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아, 여기서 뭐 해? 할머니가 뭐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카페 만들고 있어. 카페요? 우와, 멋있다.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도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들어와. 서준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서준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커피 파는 거예요? 응, 그리고 빵도 팔 거야. 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서준이는 언제든지 와. 서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서준아. 밖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부르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서준이가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몸뚱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엄청 보고 싶었어. 서준이가 떨어져 나가 밖으로 뛰어갔어요. 혜진이 서준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유리문 안쪽에서 두 사람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전날이 됐습니다. 민호와 은정 씨 그리고 저 셋이서 카페에 모였어요. 누님, 드디어 내일이네요.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떨려. 정말로 손님이 올까? 당연히 오죠. 우리 은정이가 만든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은정 씨가 웃으며 빵을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식빵, 크루아상, 스콘, 마들렌.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와, 은정아,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어제 밤새 구웠어요. 형님, 카페 오픈인데 대충 할 수 없죠. 세 사람이 빵을 하나씩 먹으며 웃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님.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님, 이 카페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이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누님이 좋아하는 걸로 지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했던 것. 다시 봄. 네? 카페 이름. 다시 봄으로 할래. 민호와 은정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좋은데요? 의미도 있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응. 나한테는 지금이 인생의 봄이거든. 다시 찾아온 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축하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밤늦게까지 셋이서 카페를 정리하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이제 정말 시작해. 오픈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손님이 올까?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카페로 향했어요. 민호와 은정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누님 오셨어요? 우리 벌써 커피 한 잔씩 했어요. 고마워. 형님,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오전 10시 오픈 시간. 문을 열고 영업 중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셋이서 카운터 뒤에 서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님, 첫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민호가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같은 빌라에 사는 지수 씨였어요. 아주머니, 오픈 축하해요. 지수 씨, 고마워요. 커피 한 잔이랑 이 빵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여기요, 지수 씨. 와, 커피 맛있어 보이는데요? 빵도 너무 예쁘고요. 지수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로 해낸 거야. 첫 손님이 온 후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응원하는 마음 반으로 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쯤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와 그 친구분들이었어요. 수진 씨, 우리도 커피 한 잔씩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구석 자리에 앉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딸은 안 왔네? 당연히 안 오죠. 사이가 안 좋잖아. 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딸이 축하해주러 오지 않은 것도,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래도 괜찮아. 난 내 길을 가는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인스타요? 네, 여기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은정 씨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형님, 제가 어제 인스타에 사진 몇 장 올렸거든요. 정말? 네, 벌써 좋아요가 100개나 됐어요. 신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제가 그런 걸로 손님이 오다니. 젊은 여성은 사진을 여러 장 찍더니 커피와 빵을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왔어요. 첫날 매출을 계산해 보니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누님, 첫날 치고 대박인데요? 정말? 당연하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카페를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로 갔어요. 은정이 구운 빵을 진열하고 민호가 커피를 준비하고 저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사장님, 이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어제 먹고 또 왔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혜진아. 말 좀 할 수 있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누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호와 은정 씨가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혜진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혜진아.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엄마 카페도 도와드리고 자주 들를게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은 걸까? 혜진이가 정말 변한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미안해. 너무 단호하게 밀어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진은 약속대로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준이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서준이. 서준이를 안아 올리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괜찮은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카페에 왔어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응, 오늘 좀 바빴어. 그거 다행이다. 엄마,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뭔데? 재훈이 오빠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인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저는 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진심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카페 도와준다고 자주 들른다고 잘하겠다고 했잖아. 그게 다 이 부탁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전 정말. 혜진아, 엄마가 바보로 보여?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너 며칠이나 왔어? 정확히 4번. 그것도 카페 한산할 때만 왔지. 진짜 바쁠 때는 한 번도 안 왔어. 엄마. 그리고 서준이 데려온 것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야? 혜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재훈이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혜진아, 그건 내 문제야.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엄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카페 차릴 때는 그 돈 쓰시면서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아, 나가줄래? 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돈 얘기하러 오지 마. 엄마. 나가. 혜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다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님,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난 정말 바보야. 또 속았어. 누님. 혜진이가 한 달 동안 착한 척한 게 다 돈 때문이었어. 난 진짜로 변했다고 믿었는데.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내 딸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부터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딸이 돈 빌려달라는데 거절했대요. 딸이 실직했다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참 냉정한 사람이에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손님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손님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자식인데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사정을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오픈 초기에는 하루 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3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민호가 위로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젊은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유명한 그 카페 맞죠? 네. 유명하다고요? 네, 지금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할머니의 카페로 난리예요. 팔로워 2만 명 넘었던데요. 은정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형님, 사람들이 형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댓글 좀 보세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할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식 때문에 희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용기 있으시다. 다음 주에 꼭 가볼 거예요.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고 SNS에 카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럴수록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 카페가 잘 되니까 딸이 더 서운하겠네요.
그러게요. 엄마는 돈 벌면서 딸은 굶고.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재훈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아니, 빌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상속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훈아, 난. 어머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아직 2억 넘게 남아 있으시죠? 그 중에 2천만 원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혜진이는 아버님의 법적 상속인입니다. 그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 나는 두렵지 않아. 재훈이 쌀쌀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송 통지서였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원고 고혜진, 피고 김수진, 청구 내용 보험금 상속 재산 분할 청구.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혜진이가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님,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수진 씨, 이건 승산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수진 씨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이미 20년 이상 수진 씨가 관리해 오셨으니까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완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수진 씨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힘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차피 각오했던 일이야.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딸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 복도에서 혜진과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혜진아. 제가 부르자 혜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오늘은 법정에서 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혜진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고혜진은 피고 김수진의 친딸이며 보험금의 법적 상속인입니다. 피고가 20년 동안 원고 몰래 보험금을 숨겨왔고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명확히 피고 김수진이며 피고는 해당 보험금으로 원고의 학비, 결혼 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남은 보험금은 피고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재판은 2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진과 다시 마주쳤어요. 혜진아, 우리 이러지 말자. 법정까지 와서 싸우는 게 옳은 일이니? 엄마가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단지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인생을 사는 게 저를 버리는 거였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엄마, 전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혜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이기적인 걸까? 재판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사장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요. 아, 네, 죄송해요. 손님에게 커피를 전해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은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형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고마워, 은정아.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내 행복을 찾는 게 이기적인 일일까? 핸드폰을 집어들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때 한복 입고 웃는 혜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책가방 메고 있는 혜진.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혜진.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혜진이를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이 준 게 독이 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 우편물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어린이 글씨로 삐뚤빠뚤 쓴 봉투였어요. 할머니에게 서준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카페에 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빵 먹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서준이가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호와 은정 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누님,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여주자 은정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서준이는 형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난 서준이를 볼 수가 없어. 혜진이가 못 만나게 하잖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님, 재판이 끝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럴까? 네, 꼭 그럴 거예요. 민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2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혜진 측에서는 혜진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께서는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엄마는 3억이 넘는 돈을 숨기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떠셨나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돌봐드렸는데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리셨어요. 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면서요. 저희 가족은 지금 정말 어려운데.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법정 안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저도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께서는 왜 딸에게 보험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그 통장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발견하신 후에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게 돈만 요구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께서는 딸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셨나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는 것과 제 전 재산을 내주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미 딸의 학비, 결혼 자금, 생활비 등으로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무엇에 쓰실 계획입니까? 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 쓸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한 달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을 나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은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님,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한 달 후래.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셋이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남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이 카페, 이 새로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손에 들린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님은 잘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 제 선택을 믿겠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예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판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수진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고철수 씨와 함께 일했던 박영수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동료였던 분이었어요. 제가 재판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증인으로 나서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철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보험금은 전부 사모님께 드리라고. 혜진 양 대학 졸업하면 독립시키고 사모님은 꼭 당신이 좋아하던 카페를 하시게 해달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형님은 사모님이 평생 희생만 하고 사시는 게 가슴 아프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가더라도 사모님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박영수 씨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형님이 적어두신 메모입니다. 재판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메모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보험금은 내가 써. 혜진이 대학만 졸업시키고 나머지는 내 꿈을 위해 써. 내가 하고 싶었던 카페 꼭 해. 약속해. 드디어 판결일. 박영수 씨의 증언과 메모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금은 수령인인 피고의 정당한 재산이며 피고는 이미 원고의 양육과 교육에 충분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고철수 씨의 유언에 준하는 메모를 통해 해당 보험금이 피고의 노후와 꿈을 위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진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혜진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혜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봐.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재훈이도 새 직장 구하고 너도 할 수 있는 일 찾아봐. 그렇게 1년 동안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 그럼 그때 엄마가 카페 지분 일부를 너한테 줄게. 엄마는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라. 그게 진짜 사랑이야. 혜진이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혜진을 꼭 안아줬어요.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자. 서로 의지하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카페 다시, 봄은 이제 이 동네의 명소가 됐어요. 매일 아침 은정 씨가 구운 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혜진은 약속대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재훈도 새 직장을 구했고요. 가끔 혜진이 서준이를 데리고 카페에 들릅니다. 할머니, 우리 서준이 어서 와. 예전처럼 끈끈하진 않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민호와 은정 씨도 함께였어요. 누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살. 여보, 보고 있어? 나 드디어 카페 했어. 우리가 꿈꿨던 그 카페.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카페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봄.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70세,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지금 혜진은 일주일에 2번 카페에 와서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커피도 잘 내리고 손님 응대도 잘해요. 엄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잖아.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주말마다 와서 손님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림을 그립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나도 카페 할 거야. 그래,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저녁이 되면 셋이서, 아니 5이서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민호 부부 그리고 혜진과 서준이.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봄이 왔어요. 제 인생의 진짜 봄이.